아인슈타인이 E가 MC 스퀘어라는 걸 발명했을 때, 그거를 찾아냈을 때 바로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 읽은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읽었는데 왠지 처음 읽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제 읽었는데요. 거기서 투자 그리고 인생에 관련한 3대 원칙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에게는 감명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자, 레이 달리오가 원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저 같은 경우는 투자만 퀀트로 하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퀀트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왜 투자만 퀀트로 해? 인생 자체를 퀀트로 할 수 있는데. 예! 네, 투자는 저와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는 훨씬 더 투자를 잘 하시는데 방법이 비슷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투자에 대한 가설을 하나 세우고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가설을 백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설이 과거에 했어도 맞았나, 그리고 맞았으면은 수익과 리스크를 검토한 다음에 이거는 괜찮은 것 같네,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제 퀀트가 하는 일이죠. 물론 이제 과거에 통했던 전략이 미래에도 계속 통할 근거가 높은가 낮은가 이런 거를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야, 그런데 저는 투자만 그렇게 했지 인생 전체 리익을 확대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인생 전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칙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 프린시플스라는 원칙이라는 책을 써서 팔게 된 겁니다. 자, 보시죠. 이게 바로 요 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원칙이라는 책이죠. 이분 말로는 이제 첫 번째 그 책에는, 그러니까 요 책에는 인생 그리고 업무에 대한 그 퀀트 전략들이 들어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 책에서는 투자와 경제에 관련해 가지고 책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좀 미발행입니다. 물론 이분은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다른 책을 써가지고 본인이 그 경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인생과 업무 이쪽을 좀 봤는데요. 물론 이분의 인생이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원칙도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원칙이 뭐냐 하면은 투자의 성배가 존재한다. 홀리 그레일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그 책에도 처음 100페이지에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성공을 했고 어떤 실패를 했고 지금은 뭐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1982년에 경제 예측을 좀 많이 잘못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폭락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TV에 나가지고 폭락 해가지고 투자 베팅을 크게 했는데, 네, 문제는 미국 주식은 폭락을 하지 않고 왕창 올라가가지고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해야 되나, X가 되었습니다. 요 X요. 이 X가 무엇인지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크게 망하고 회사를 나름대로 굴리고 있었는데, 직원이 이제 딱 한 명, 그러니까 자기 자신 빼고는 이제 다 내보내야 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슬펐다라고 하고요. 정말 그 인생에서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곰곰이 그 사람은 생각을 해봤죠. 이런 아픈 경험을 다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걸 10년 이상 고민을 했는데, 이제 다시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채용하고 그랬는데 어떤 직원이 이거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 이것이 바로 투자의 성배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요. 이거. 자, 이 한 그림으로 많은 게 설명이 되는데, 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자산이 있어가지고, 그 표준 편차가 10%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죠. 요게 이제 리스크,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런데, 자산들이 이제 늘어나요. 분산 투자를 하는데, 이 자산들끼리, 상관관계가 0.6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보시다시피,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 리스크가 좀 줄어들긴 하는데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자산을 막 더해도 그 표준 편차가 10%에서 기껏해 8%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대부분 주식들은 상관관계가 0.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20개를 사든 50개를 사든 1000개를 사든 그다지 분산 투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관성이 0인 이제 그런 자산을 구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리스크가 10%짜리 자산을 하나 샀다. 그럼 리스크가 당연히 10%인데, 근데 그 코렐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0인 자산을 두 개를 샀다 하면은 벌써 리스크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절반 정도는 아니겠다. 한 40%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상관성이 0인 자산을 5개를 샀다라고 하면은 벌써 리스크가 10% 4%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10개로 늘렸다, 20개로 늘렸다 하면은 리스크가 거의 7, 80% 정도 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의 그 기적인 거죠. 한마디로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에 분산 투자를 하면은 이런 기적이 생기는 겁니다. 네, 역시 대가는 이렇게 어려운 거, 소위 수백만 명이 찾아다녔던 이 투자의 성배를 요 그림 한 개로 해결했습니다. 예, 레이 달리오는 아인슈타인이 E가 MC 스퀘어라는 걸 발명했을 때 그거를 찾아냈을 때 바로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책에 말을 했고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 우상향하는 자산의 상관관계가 0이라면, 그런데 그런 자산군들을 또는 자산을 10에서 20개 찾는다면은, 이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익은 떨어지지 않고 리스크만 7, 80% 정도 떨어지는 이런 기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재수 없으면 반토막 나는 것도 금방이지 않습니까? 뭐 금 같은 경우도 재수 없으면 6, 70% 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따로따로 투자하면은 반토막 또는 3분의 2토막이 날 수가 있는데, 뭐 주식, 금 이런 자산들을 한 10개, 20개 찾아가지고 상관성이 별로 없는 애들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가장 많이 깨질 때 기껏해 깨지는 게 뭐 5%, 10%, 15%이 정도로 만회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익은 그대로 이제 나오고요. 예를 들면 주식의 평균 수익이 10%다. 그리고 금도 평균 수익이 10%다 하면은 그대로 10%는 버는데, 가장 많이 깨질 때 50, 60, 70% 깨지는 게 아니라 5%, 10%, 15%만 깨지고 버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죠. 같은 자산군 주식 내에서는 상관성이 보통 0.6이다. 그리고 상관성 0짜리 주식 자산들을 찾으면은 샤프 지수,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수익을 3배에서 5배 정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상관성이 적은 거는 대표적인 게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 채권, 금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상관성이 적은 편인데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게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가치주를 사고 이제 가치가 별로 없는 주식을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과,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모멘텀이 높은 주식을 사고 모멘텀이 낮은 주식을 공매도하는 그 두 개의 전략, 이 두 개의 전략도 둘 다 주식을 사고 팔기는 하지만 상관성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치주 매수 공매도 전략과 모멘텀 매수와 공매도 전략, 요거 두 개를 결합하면은 또 이제 상관관계가 적기 때문에 또 포트폴리오 분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군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략 자체로도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상화폐를 변동성 돌파하는 전략, 뭐 요거랑 뭐 주식의 모멘텀 전략, 이게 이제 상관성이 적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두 개를 합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자산 배분이겠죠. 자, 두 번째 원칙. 자, 투자는 이걸로 끝났고, 이제 인생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가장 감명받았던 게, 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뭔가요? 그리고 목표 달성의 5 스텝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곰곰이 읽어봤는데, 이거는 뭐 투자뿐만이 아니라, 목표가 뭐든 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유니버설하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올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주 명확한 목표를 정해라 라는 건데, 일단 이 목표가 달성 불가능한지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해 볼 일이고, 일단 꿈을 크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목표가 많으면은 다 놓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보통 바쁘다는 핑계 내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다니면서 뭐 일하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밥 먹고 자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사실 뭐 시간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뭐 한두 시간 정도 그냥 생각을 내가지고 한번 깊게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인생에서 뽑아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 목표와 욕구가 물론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나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남에게 베푸는 거를 즐기지도 않은데, 나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 게 꿈이야. 이제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와 내 욕구 성격이 맞아떨어지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게 큰 기대는 보통 큰 능력을 만듭니다. 오히려 목표 설정할 때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같은 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스텝 1, 명확한 목표를 정해라.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저도 이제 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건 너무 개인적이라서 지금 다 밝힐 수는 없는데, 뭐 이런 목표들이 분명히 들어있죠. 그 구독자 10만 명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10만 명 만들면은 영어로도 좀 유튜브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써가지고 그걸 또 번역돼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먹고, 이런 게 제 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개 엄청나게 크게 큰 꿈, 이런 거는 없고요. 뭐 저는 대체적으로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좀 이제 각각 뭐 연도별로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제 목표를 좀 박아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용인하지 말아라.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현실을 냉시하라.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프로블렘, 문제라는 거는 우리의 약점과 뭔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약점 자체를 직시하는 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지극히 바라보고, 아, 난 이게 부족해. 그럼 이거를, improve,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도 정확히 이제 써놓는 게 좋고요. 이제 쓰는 거. 아, 그래, 이게 문제다. 그럼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했으면은 그거가 이제 능력 문제면 교육을 받든지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무리 내가 해봤자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딴 사람한테 아웃소싱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역할을 변하게, 팀인 경우에는 내 역할을 바꿔가지고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랑 일하는데 그 남놈이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문제인 경우가 80%이긴 한데, 네, 물론 남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남을 쳐버려야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여기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문제가 하도 많은 사람이라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가장 수익률이 높은 그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데 한번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스피치 트레이닝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 옷을 좀 바꾼다든지 제 배경에 크로마키를 설치한다든지, 제가 편집 기술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제가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딴 유튜버들은 어떻게 이제 구독자 수를 팍팍 늘렸는지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발견하면은 절대 냅두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 일단 적어보고, 그 주기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해결됐나? 해결됐나? 안 됐나? 안 됐나?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치. 그리고 제가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좀 느리게 하는 것도 제가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스텝 3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진단한 다음에 진짜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문제 발견까지는 합니다. 그러면은 그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해결 모드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1시간 정도만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제 발생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원인은 보통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그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차 시간을 못 봐서, 아, 늦었네. 아이고, 매야.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못 봐서, 이건 동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잔기억력,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이런 기차 시간을 놓쳐가지고 늦는 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거를 forgetful이라고 하죠. 형용사입니다. 사실 그 기본적인 경우 사람은 늘 비슷한 실수를 계속 하게 돼 있는데, 도대체 그거를 보면은 내 성격이나 이제 내 약점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일을 좀 질질 뒤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람, 기차 시간 못 봐서 맨날 늦는 사람은 알람을 제대로 설정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한테 빨리 가 임마 하는 앱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네, 요 문제가 좀 덜 하게 되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누구나 약점이 있고 모든 약점을 다 해결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충 살아가는데 문제 없을 정도는 돼야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남뿐만 아니라 나를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지 이제 기대치 설정이 가능한데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방법이 좀 나오는데 그건 좀 넘기고요. 자, 네 번째. 일단 목표 설정을 완료했고 내 문제가 뭔지도 알고 원인도 압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한마디로 그거를 직접 다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제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적어야 되고, 그리고 이 계획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면은 그게 또 모티베이션이 또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CFE 시험 전을 보기 전에는 한 6개월 전에 동네방네 얘기를 했습니다. 나 CFE 시험 본다, CFE 시험 본다. 그렇게 해야지 떨어지면 쪽팔리지가 않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다 말하고 다녔으니까 그럼 이제 제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쪽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죠. 계획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분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인생 계획을 세운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해봤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비밀입니다. 자, 스텝 5.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오케이. 계획까지 생겨가지고, 서면으로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실천을 해야죠. 거기 그 계획이 다 써있지 않습니까? 언제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럼 그거를 하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좀 더 우선순위가 있게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일단 1번, 2번, 3번. 이거 먼저 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한 다음에, 근데 그거를 했는데도 뭐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다시 2번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2번, 3번 한 다음에 4번 계획을 수정을 하고 또 실천. 아이고 또 실패했네 하면은 또 2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5개를 다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천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가 또 문제가 있냐? 그치 2번 문제를 그냥 발견으로 내쳐두는 경우도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제 약점인 것 같고요. 3번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 2번과 5번이 이제 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이 망하는 스텝은 보통 어디인가? 이거를 이제 그 남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추천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단 남이 나를 훨씬 더 잘 평가하거든요. 보통 누구나 성공을 가로막는 그것, 바로 그것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실천력이 좀 약한 게 좀 있죠.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그것을 없애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 하나만 없애도 인생에 성공을 못해도 중탄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당신을 계속 추락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요거 하나만 해결해도 얼마나 큰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직접 그것을 없앨 수도 있고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물론 겸손이 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테마로 넘어갑니다. 그래,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의 조언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번 오픈 마인드. 레이 달리오는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던데요. 그 원칙이라는 책에서 성공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오픈 마인드라고 구글에서 찾아봤더니만 요런 그림이 나오고요. 다른 의견 그럴 수도 있겠어. 그래, 남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고, 얘는 무슨 연예인인 것 같은데 오픈 마인드에 왜 얘가 나오는지 잘 모르나 그냥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렇죠. 지하철에서 엉덩이를 까고 자고 있는 이거 굉장한 오픈 마인드죠.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누구나 자존심 문제가 있고 심리적 맹점이 있습니다. 자존심 문제라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어.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어이 당신 약점이 있는데 하면 뭐 이 새끼야 죽여버려 이 새끼야. 이게 바로 이제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이런 게 좀 있고 저도 당연히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강 너 이거 못했어 뭐 하면은 뭐야 뭐 저 새끼는 뭐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게 돼 있는 거죠.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을 좀 잘 보는 대신에 디테일이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디테일이 엄청 강한데 큰 그림은 못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같은 거 되게 잘하는데 공감 능력은 떨어지고 또는 반대인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화는 오픈 마인드를 통해서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강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리석은 두뇌는 비판을 보통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래 너는 맞아 하면은 저도 이제 끄떡끄떡 그래 맞아 내가 맞지 생각을 하는데 강한국 너는 들렸어 하면은 뭐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능을 이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오픈 마인드질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네, 일단 편견을 내려놓고 일단 정보를 다 모은 후에 결정하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에게 또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정보를 수집할 때도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통 수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과 디스커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진리를 찾는 것보다 내가 쟤한테 이기는 게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규를 해가지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내 목표 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70억 인간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가장 훌륭한 답을 할 가능성은 사실 적겠죠. 그래서 가장 최선의 답을 찾는 최선의 방법이 다른 오픈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랑 토론을 해가지고 그 진실에 근접해 나가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꼰대들은 계속 뭐가 주장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더라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주장을 하지 않고 문제를 던져라. 팩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Appreciate the art of thoughtful disagreement 라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오픈마인드 토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랑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상대방도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정한 오픈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에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고 또 신뢰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 어떤 사람이 오픈마인드가 아닌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얘네들이랑은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닫힌 마인드, 클로스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토론하다가 왼수가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맞다 할 거고 당신이 거기서 안 맞는데요 하면은 깽판 치고 싸움을 하다가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은 토론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맞았다고 하고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90에서 95%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사람. 이제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보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 꼰대라고도 하죠. 그리고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남이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쟤는 왜 나를 이해 못하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사람들 의외로 세상에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맞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남 말하는 걸 끊는 사람. 겸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픈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토론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진실을 찾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오픈마인드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또 신뢰도라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오픈마인드 한 사람이랑 이제 주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저는 그 사람과 아주 재미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배워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겠죠. 왜냐면 그는 주식을 모르고, 저는 주식을 아니까요. 자,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뢰도, believability라고 하는데, 레이 달리오가 전문가 또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정의하는 규칙, 퀀트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루는 테마에서 여러 번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 번 성공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트랙 레코드가 훌륭하고 성공을 최소 3번 한 사람이라고 좀 더 구체화합니다. 주식 같은 거는 그게 좀 어느 정도 쉬운 편이죠. 그거를 이제 팔로우하는 게. 자,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거는 본인이 왜 성공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성공한 사람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왜 성공했나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일단 운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감일 수도 있는 거고 시기를 잘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말 초고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강원구, 야, 차트 딱 보면은 감이 딱 오잖아잉. 이때는 사야 되는겨. 그분은 그 감이 있어서 굉장히 부럽긴 하지만 저는 그 감이 없기 때문에 따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픈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신뢰도도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 자체가 전체 인구의 5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전문가, 뭔가 성공한 사람을 찾기는 더 어렵겠죠. 사실 신뢰도가 있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오픈 마인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성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옳고 너는 틀렸지 뭐 네가 뭘 알아 새끼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제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이제 뭐 신진우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트레이더 79 이제 뭐 김단태님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데 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찾았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유지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고 케어해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은, 네,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뻔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보면은, 전부 다 뻔한 얘기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뻔한 그 기본만 제대로 해도 인생의 중타 이상은 보통 가게 됩니다. 원래 그런 거죠. 사실 뭐 예를 들면은 그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제때 출근하기, 인사 잘하기, 전화 잘 받기. 이 세 개밖에 없는데, 이 세 개를 다 잘하는 놈들이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20%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이렇게 기본만 잘해도 중간 이상 갑니다. 상위 10에서 20%에 들어가는 거죠. 인사만 잘하고 전화만 잘 받고 지각만 안 해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투자에서는 상관성이 낮은 우상향 자산군 또는 투자 전략을 찾아가지고 네, 그런 거를 10개, 20개만 찾으면 리스크가 대폭 떨어진다라는 거를 배웠고요. 심지어 3개만 있어도 그러니까 주식, 채권, 그리고 금 이렇게만 투자를 해도 리스크가 확 떨어지는 거를 제가 여러 영상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설정. 오늘 당장 이 목표 설정 5개 스텝, 특히 이제 계획까지 쓰는 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계획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하십시오. 네. 오픈마인드 자세. 도대체 누구와 오픈마인드 토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배웠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픈마인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오픈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알아먹는가. 그리고 또 신뢰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